질문에 앞서서 잠시 시간 좀 꺼주시겠습니까? 원래 우리 질의 요지에 없는 내용은 질의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존경하는 우리 윤영희 의원님께서 한강버스가 없었는데 긴 해명 시간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의장님, 다음부터 진행에 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930만 서울시민 여러분, 서울시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수빈 서울시 의원입니다. 강북구 제4선거구 출신이며 행정자치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종묘 앞 세운지구 개발 문제는 오세훈 시장이 왜곡하듯 개발대 반개발의 문제는 아닙니다. 종묘와 종로라는 문화적 공간과 남산이라는 서울의 자랑스러운 경관을 어떻게 서울이라는 도시에 매력적으로 위치시킬 것인가에 대한 가치관을 세우는 철학적 논쟁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세운상가를 비롯한 인근의 여러 건물들이 노후되었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계십니다. 소방 측면이나 안전 측면에서 걱정하는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낡은 건물들과 아기자기한 골목들에 그 안에 공장들, 상점들이 형성한 생태계 때문에 이곳을 찾는 많은 분들이 여전히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이해관계를 잘 조율해 나갈 것인가 고민하는 일이 정치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0년 가까이 된 캐캐묵은 아이디어를 우기고 본인의 아이디어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일이 정치인 것은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강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약 15년 전쯤에 한강에 유람선을 띄우겠다면서 큰 돈을 들여 만든 배가 시장의 무상급식 반대로 인한 자진 사퇴 이후에 애물단지로 전락해 전전하다가 최근에 헐값으로 팔렸습니다. 그러다 다시 만들어낸 게 한강버스인데요. 유람에 더해 교통이라면서 한강버스 운항을 위해서 한강 준설 예산을 쓰고 선착장 건설에 예산을 쓰고 무료 셔틀버스에 예산을 썼고 버스 노선 변경에 예산을 쓰며 각종 행정적 노력을 더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만들어진 배는 좀 엉망이었고 말씀대로 영세업체가 만들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항해사들은 여전히 미숙합니다. 아무래도 훈련할 시간이 부족하겠죠. 한강은 제대로 준설되어 있지 않았고 수위도 여전히 안정적이진 않습니다. 이건 한강이 가진 본래적인 의미,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인지 한강버스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밤엔 아예 강바닥에 걸려 강 한가운데 덩그러니 있었습니다. 역점 사업이라고 홍보하고 눈물 흘리실 땐 언제고 문제가 터지니 국회에서 민간 회사라고 발뺌하시다가 급기야 시민 80명이 어두컴컴한 한강 한가운데 한강버스에 실려 두려움에 떠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오세훈 시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님 오랜만입니다. 아까 전에 김규남 윤영희 의원님과 아주 화기애애한 티키타카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 시민들이 공포에 떨다가 119에 구조가 됐고 한강버스는 어제 겨우 옮겼더라고요. 이 상황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예, 사실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당시에 불행 중 다행인 것은 1시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조속하게 순환구조대가 출동을 해서 사고 후에 한 20-30분 만에 구조가 시작이 돼서 1시간 내외에 완료가 됐다고 해서 안도를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제가 일요일 날 입장을 밝힌 바대로 그런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려서 굉장히 송구한 마음이고요. 이번 기회에 이 갈수기에 대한 대책을 좀 더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처음에 이 사업을 구상할 때 한강은 위에서 모래가 끊임없이 내려오는 그런 형태의 강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준설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들은 적이 있고, 그리고 그런 점을 의식해서 지금 흘수라 그러죠. 배 밑에를 한 1.8m 정도 확보를 하고 그 밑에 물이 최소한 1m는 되도록 항로를 준비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아니었죠. 특정 항로는 그만큼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항로라는 게 있는 거죠. 관련해서도 많은 그런데 이영실 이번에 의원을 아시다시피 비롯해서 많이 이제 지적을 이 했었고요. 선장이 뭐 착오를 했는지 부표에 문제가 생겼는지 정밀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항로를 벗어나면서 그 2.8m가 확보되지 않은 구간으로 진입을 해서 이제 이번 이런 사고가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아까 뭐 그 이 사업을 준비하면서 뭐 준설을 했다 그러는데 준설은 매년 해오던 것이고요. 저희가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국비가 한강은 국가 하천이잖아요. 그래서 국비가 한 3분의 1 정도 들어오고 서울시 예산이 3분의 2 정도 투입이 돼서 매년 해오던 준설인데 아마 그 준설 구간을 좀 더 항로 쪽에 집중할 필요가 있겠고 좀 더 비용을 덜 들이고 효율적인 준설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앞으로 좀 모색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강버스가 버스라고 부르시고 교통이라고 부르는 한 우리가 도로를 잘 닦아줘야 될 의무 같은 것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준설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준설 예산도 제법 썼고 이 사건 관련해서 제가 어젠가요, 운영위원회 행감할 때 한강사업본부장이 발표한 내용 관련해 근거가 된 보고자료 제출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비서실장님이 깜깜무소식입니다. 저한테 관련 자료를 좀 주십시오.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나요? 이 준설 관련 사고 경위 관련된 자세한 내용 보고를 좀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항로라던가 뭐 다양한 내용을 이미 알고 계시는데 깜깜무소식이니까 좀 질책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시장님 사고는 그렇고요. 그래서 이게 뭐 항로 얘기하시고 다양한 얘기를 하셨는데 이 사건들이 여러 가지 어제 아까도 선장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선장의 미숙도는 선장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연습하는 시간이 부족했고 또 준설 문제도 항로도 좀 더 넓게 준설을 하거나 하는 서울시의 의무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가 비단 선장 개인의 탓이나 선장 개인의 실수로 치환해서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서울시의 어떤 관리 책임 부실에 대해서 좀 더 책임 통감하시고 더 챙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저도 안 그래도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훈련이 부족하거나 소홀했던 것 아닌가 했더니 오히려 반대랍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선장들이 그런 얘기를 한대요. 본인 이 중에는 신입 선장도 있지만 오래된 선장들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이 정도로 오랫동안 무탑승 운행을 하면서 훈련을 한다든가 사전에 6개월씩 시범 운항을 하면서 그 항로에 익숙해지도록 기회를 주고 유급으로 훈련을 시켜준 경우는 거의 없었다. 당연히 그렇겠죠. 예, 왜냐하면 강에서 이렇게 사람이 많은 곳에서 운전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그분들은 그렇지 않은 게 바다에서 운전을 하기 선장들의 때문에요. 얘기로는 바다에서의 항해가 더 위험하겠지요. 어렵고 위험하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네. 현재 상강과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리고 운송을 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6개월 동안이나 3, 4, 5, 6, 7, 8, 6개월 동안을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선장들에게 혹시 훈련 기간이 부족하거나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냐 하는 데 대해서는 선장들이 그렇지 않다. 우리가 운행하면서 빨리 이 항로에 적응하고 익숙해지는 것이 필요하지.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모든 운행을 중단하고 다시 또 훈련을 시켜라, 다시 적응 훈련을 해라, 뭐 기계도 다시 점검해라, 이럴 필요는 없다는 게 선장들의 지금 배를 타고 있는 분들의 의견이라는 겁니다. 저도 그게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오히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마치 이걸 결정하는 건 사실 시장님이고 그게 정말로 그러한지에 대한 평가는 외부적인 전문가가 하는 겁니다. 운전하시는 분들께서 본인은 충분하다고 설명해도 사고가 나는 거고 미숙해 보인다면 그거는 더 훈련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이번 별도의 사고는 검토를 사실은 받으십시오. 미숙이라기보다도 그 부표가 그 배터리가 태양광이기 때문에 아마 약해졌든지 잘 안 보이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생긴 일이기 때문에 분류를 하자면 굳이 분류를 하자면 휴먼 에러지만 사실은 꼭 휴먼 에러가 아닐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 하나를 놓고 추가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아니다를 이 자리에서 논쟁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럼 부표나 기타 문제들에 대해서 더 신경 쓰신다는 말씀 그래서 이해하겠습니다. 부표도 제가 이번 기회에 좀 더 촘촘하게 설치할 필요성은 없느냐 문제 제기를 했더니 그것도 포함해서 점검을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네, 신경 써주시고요. 근데
그건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시장님, 제가 저번 시정 질문 때 이 건조 비율, 그러니까 우리 협약 비율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때 거짓말하셨더라고요. 그때 시장님이 뭐라고 했냐면 돈 낸 만큼 이크루즈가 수익을 가져가게 지분 비율을 변화시켰다. 7대 3으로 바꿨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시고, 그렇게 표현했다면 그때 잘못한 거고요. 제가 위원회에 제대로 보고하실 거냐고 했는데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지금 아까 전에 박유진 의원님 질의할 때 보니까 바꿀 것이다라고 말씀을 바꾸셨어요. 의회 보고도 그렇고 움직임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협약 없지 않습니다. 보고서도 전혀 교체 전혀 없지 가능성이 않습니다. 없고. 분명히 지시를 했고요. 아니 경우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체적으로 언제 기여한 이거를 대로 변경하시는지 말씀 주십시오. 벌써 3달이 지났습니다.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때는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했다고 말씀하셨지 지시를 않습니까?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답변 드렸던 겁니다. 협약 보고서가 전혀, 협약 계약서가 전혀 아닙니다. 변경이 안 그렇지 돼 않습니다. 있습니다. 아니 당연히 기여한 대로 계약 내용이 바뀌어야죠. 처음에 49대 51로 하기로 했으면 계속해서 자본 투자도 같이 해줘야 되는데 남몰라라고 한 번도 추가 투자를 하지 않고 전부 SH만 미루는 그런 동업자라면 그에 상응하는 내용으로 동업 협약서를 바꿔야죠. 그러니까요. 근데 왜 아직 안 바꾸셨죠? 그거는 협약이 되려면은 협상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SH 이크로와 SH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하실 때는 협약이 굉장히 일사천리로 됐는데 이 협약 구조를 변경하는지 지금 몇 달이 걸리고 있는 겁니까? 그럼 구체적으로 저도 협약을 추진했던 결과나 경과를 좀 보고해 주십시오. 얼마나 만나셨고 어떻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보고받은 바는 없고요. 그럼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참, 담당과에선 변경 계획이 의원님 없다고 오해하고 했답니다. 계시는 거는 변경 계획이 없다고 했답니다. 제가 계획이 협약서를 달라고 없을 했더니 리가 변경 있나요? 계획이 없다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뭐 어디서 착오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담당 직원이 거짓말한 겁니까? 일단 이루어진 협약을 본인들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쉽게 동의하겠습니까? 아마 그런 논의가 진행 중이겠죠. 그거는 시장님 추측이시고요. 제대로 보고받은 바 없다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변경 바꾸겠다고 당연히 말씀하셨다면서요? 이런 일들이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일단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분명히 저는 지시를 했고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그날도 오늘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네, 시정 질문 하실 때 조금 더 정확한 사실 판단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곳이 네. 선서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해서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대답하셔도 되는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임기응변이 아니라 저는 분명히 사리가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요구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매점 수입 등으로 흑자가 날 거라고 자랑스럽게 이제 홍보를 하고 계신데 운항 적자 메우고 나서도 수익이 날 것으로 보이십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보고받기로는 한 200억 정도 1년에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데 운항 수입으로 50억 정도가 들어오고요. 처음에는 매점 수입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는 광고 수입이 더 저희들의 고려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예상 밖으로 매점이 영업이 매우 잘 되고 있고요. 심지어는 무탑승 운행을 할 때에도 매점 수입은 여전히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렇겠죠. 한강뷰인데요. 예, 그래서 거기에 플러스 알파 광고비까지 포함이 된다 그러면 아직까지 광고는 본격적으로 시작도 안 했습니다. 이제 내년에 네, 서울시가 광고를 하고 있죠, 오히려. 정기 선박이 되게 되면 15분 간격으로 정기 운행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시장님, 제가 질문드린 건 현재 상황에서는 수익이 좀 낮냐는 질문입니다. 예상을 하는 거죠.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빠른 속도로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이다. 그럼 현재는 적자가 나고 있습니까? 지금 당연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로운 사업을 신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처음에 1년이든 제가 몇 년이든 비난하는 게 아니라 사실관계 여쭤보는 거니까 방어적으로 말씀하실 필요 없어요. 적자가 나고 있는 겁니까? 흑자가 나고 있는 겁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보고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관심이 아직 저희들이 없으신가요? 제가 현장에 임해서 영업 상태를 보고 이 정도로 손님이 많고 장사가 잘 되면 조기에 흑자 전환이 가능하겠구나라는 판단을 하는 것이지 그 회계를 전부 들여다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흑자 전환 전에 이 지분 협의를 마무리 지으셔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비난이나 특혜 얘기가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지분 변경이 되지 않은 상태로 말씀대로 투자한 만큼 가져가기로 했는데
뭐 그렇게 자랑하시듯 가져갈 게 흑자가 없어요. 나는데 이 점을 전환이 또 안 되면요? 이 점을 알고 계시면 그런 오해는 안 하실 텐데 초기에 수입이 있는 것은 거의 대부분 지금 은행 빚을 줘서 배를 만들었잖아요. 네. 그걸 갚도록 돼 있어서 가져갈 게 수년 동안 없답니다. 근데 그 가져가고 갚는 비용 자체가 지분대로 가져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가져갈 게 없다니까요. 처음에는 빚 갚는데 다 쓰도록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 빚이라는 게 수익을 전부 빚을 갚는다 이 네, 그렇게 돼 말씀이십니까? 있답니다. 그러면은 여전히 이 크루즈는 자기가 투자하지도 않고 SH로 빌린 돈을 함께 갚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결혼할 때도 이혼 사유가 많이 됩니다. 어쨌든 상대방이 계약이 가진 제 빚을 기억에는 함께 갚는 거잖아요. 그렇게 계약이 돼 있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전체적으로 좀 수정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문제가 많아 보이는데요, 계약서. 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처음에는 수입이 있더라도 흑자가 있더라도 그거는 온전히 은행 빚을 먼저 갚는 걸로 돼 있답니다. 그 은행 빚이라는 것이 이 크루즈가 사실상 진 빚이 아닙니까? 이 크루즈가 진 게 아니라 주식회사 한강버스가 진 빚이죠. 갑갑하시네요. 주식회사 넘어가겠습니다. 한강버스가 채무자입니다. 주식회사 한광버스가 채무자지만 주식회사 한강버스가 무슨 돈이 있어서 배를 만들고 투자를 했겠습니까? 돈이 없는 상태에서 빚을 내서 하고 더 부족한 것을 은행 빚을 내기가 어려운 부분은 SH가 차입시켜주는 형식을 취해서 투자를 했잖아요. 이걸 순차적으로 다 갚고 나서야 흑자를 난 부분을 나눠 갈 텐데 그때가 언제가 될지는 현재로서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그렇기 거죠. 때문에 이 크루즈가 추가 투자를 망설이는 겁니다. 빚을 언제 갚을지 몰라서요. 그렇죠. 여튼 언제 수익금을 가져갈지 모르는데 투자를 하겠습니까? 지분 비율 협상은 그러면 언제까지 됩니까? 하여튼 최대한 서두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제가 한번 보고를 받아보겠습니다. 보고받고 저한테 공유해 주십시오. 매번 절차적으로 그렇게 들었다고만 말씀하시는데 이거 오세훈 시장님 역점 사업이고 눈물 흘리셨던 사업입니다. 꼼꼼하게 관심이 챙기셔야죠. 많습니다만은 개입할 부분이 있고 하지 않아야 될 부분이 있죠. 역점 사업이라고 다 파악하고 있지 않으면 무성의하다 이렇게는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죠. 제가 무성의하다고 말씀드린 적 없는데 그런 취지 호도하시네요. 아닙니까? 호도하시네요. 저 챙겨보시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챙겨보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그 기억에 오세훈 시장님 철인 3종 경기 좋아하시던데 맞죠? 네, 네, 지난 23년 10월에 시장님이 서울시 후원으로 열린 한강 르네상스 아쿠아슬론 대회에 참여하셨어요. 맞죠? 네. 근데 이 대회가 원래 6월 개최 개정이었어요. 맞죠? 정확히 기억은 못합니다만 네, 6월입니다. 이 6월에 아쿠아슬론 대회도 열고 시장께서 참석도 하시고 한강 스포츠 르네상스 시대를 여는 선포식이 계획이 있었고 그 쭉 이어서 유사한 행사를 하는 계획이 잡혀 있었습니다. 맞지요? 네, 이건 기억하실 텐데요. 네. 근데 6월에 하려던 행사가 10월로 밀렸습니다. 이유 아시나요? 그때 사망 사고가 발생을 해서 그 협회에서 연기 결정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제가 듣기로 23년 6월 4일에 대회 전에 이 아쿠아슬론 대회는 사전에 수영 연습도 하고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1교시, 2교시로 진행이 됐는데 시장께서 여기 1교시에 수영을 참석을 하셨다고 해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 2교시에 근처 식당으로 가서 그 협회 회장님하고 식사를 하고 계셨는데 2교시에 수업을 받던 분의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맞죠? 네. 그러면 이 소식 언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래서 이번 시정 질문이 아니라 얼마 전에 국정감사할 때 아마 그거를 어떤 의원님이 질문을 하겠다는 움직임이 있어서 저희가 기억을 더듬고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기억이 다 되살아났는데요. 끝나고 저 수영이 끝나고 그 근처에서 식사를 그때 철인 3종 경기 협회 장님과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제가 식사를 하고 그 자리에 뜰 때까지는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어요. 중간에 급히 나갔다가 들어오셨어요. 나갔다가 들어오시는 걸 보고 제가 자리를 떴는지 나가신 상태에서 자리를 떴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식사 후에 이제 수영을 했으니까 빨리 샤워를 해야 되니까 빨리 자리를 떴겠죠. 그래서 집에 돌아왔는데 집에 돌아온 직후인지 차 속에서인지 연락을 받았어요. 그 이후에 사망 사고가 있었다. 사고의 경위는 뭐냐 물어보니까 한 분이 저하고 똑같은 코스로 수영을 한 1km 정도 하고 돌아와서 거의 이제 올라오기 직전에 반환점을 돌아서 거의 수영을 끝내고 마지막에 땅으로 올라오기 직전 1, 2m 전방에서 갑자기 심장마비가 오신 것 같다.
그래서 사망을 해서 급하게 병원으로 옮겼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조금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내가 함께 수영을 한 분은 아니지만 더 이상 그 자리에서 그 직후에,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한 1시간 내에 벌어졌던 일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내가 병원을 한번 가보는 게 도리일 것 같다. 그래서 급하게 확인을 해서 당시에 강남 성모병원에 가서 당시에 관광체육국장이던 김영한 국장이 현장에 가 있더라고요, 병원에. 그래서 거기서 사고 경위를 듣고 후속 조치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까지는 기억이 납니다. 그럼 조문을 갔다 오셨다는 말씀이세요? 조문은 아닙니다. 이미 그거 뭐 사고 직후인데 조문소가 차려진 것도 아니고요. 119가 와서 실어 갔겠죠. 그렇게 돼서 현장에 일단 가서 전화로 들은 거는 또 뭐 부실할 수 있으니까 현장에 가서 그 이후에 사고 경위나 사고 후의 조치를 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돌아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 현장을 한번 방문하셨다는 뜻이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알려진 사실로는 식사 자리에서 보고를 받으신 걸로 추정되는데 아닙니까? 네. 그 자리에서 보고를 받았으면 그 자리에서 뛰어나가서 바로 그 사망자 상태를 봤겠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러지 않으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왜 묻는지 제가 짐작이 갑니다. 네, 그러면은 이 이후로는 한강 활용 행사에 어떤 안전 조치하셨습니까? 이때 당시에 관련 책임자는 2교시 훈련에, 그러니까 식사하시던 그 시간에 안전 요원을 두지 않았고 훈련 현장을 이탈했다는 이유로 안전 조치 위반으로 수사를 받았고, 근데 서울시는 그 이후에 그 협회 주최로 유사한 행사를 7월, 10월에도 쭉 이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나중에 다 이제 기억이 되살아났는데요. 그 직후에 이 오픈워터라고 그럽니다. 그날 행사를. 이 오픈워터는 본 대회와는 무관하게 그 철인 3종 경기 협회에서 주관을 해서 여는 거라고 그럽니다. 거기에 저도 참여를 했던 것이고요. 근데 이제 이 오픈워터를 왜 하냐 하면 보통의 경우에는 수영장에서 수영이 굉장히 자신만만한 분이라도 막상 한강 같은 데를 들어가거나 바다를 들어가게 되면 굉장한 초기의 패닉이 오게 됩니다. 물속이 깜깜하거든요. 보이질 않습니다. 내 손도 보이질 않아요. 이제 그래서 오는 그런 그 공포감을 미리 좀 낮춰주는, 말하자면 사전 적응 훈련이 이 오픈워터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오픈워터를 하다가 사망사고가 났으니까 이제 철원이 3종 경기 협회 입장에서는 아마 그 다음 주말쯤에 대회가 예정이 돼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다음 주에 열릴 수 있는 대회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게 됐겠죠. 그래서 아마 협회 차원에서 논의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게 본 게임과 무관한 오픈워터에서 사고가 나긴 했지만 참가자분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도 될 수 있고 하니 이번 대회는 취소를 하든가 연기를 하자 이렇게 의논을 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 대회가 가을로 연기가 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시장님 아까 전에 말씀 주신 대로 현장 가서 보고 받으셨다고 했는데 보고 몇 시에 어떻게 받으셨는지 기억 다 되살아났다고 하시니까 네, 당시 그 직후니까요. 보고자료도 시장 보고사항이니까 뭐 문서로 있겠네요. 글쎄 문서로 존재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제출해 주십시오. 네. 그때 당시에 서울시는 근데 공식적으로 유감이나 사과 표시는 없었습니다. 그게 공식적으로 서울시가 후원인지 공동개최인지 모르겠는데 서울시가 그 주체로서 뭔가 유감을 표명하거나 할 일은 아니었겠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그 이후에 그 국감 준비할 때 보고를 받아 보니까 서울시가 그런 입장을 표명할 만한 지위에 있지 않았다. 서울시는 후원을 했습니다. 특히 후원으로 돼 있었을 거예요. 특히 후원하는 건 저희가 주최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특히 그 오픈워터는 철인 3종 경기 협회가 주관을 해서 서울시와는 무관하게 벌어졌던 일이라고 분류를 하고 있더라고요. 공식적으로는. 또 무관하다고 하시네요. 무관합니다. 며칠 전 통영시에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들어보십시오. 25년 통영 월드 트라이애슬론컵 대회에서 40대 동호인이 수영 연습하다가 숨지는 사고 때문에 대회가 취소가 됐는데 이 대한철인 3종 협회는 이날 사고 이후 홈페이지에 대회 취소 알리면서 고인과 유가족에 대한 애도 위로의 글을 올렸는데요. 이 6월에 행사된 서울시 협회는 그런 글이 전혀 없고 마치 행사가 없었던 것처럼 그냥 지나갔습니다. 통영시도 시민들한테 안전 안내 문자를 보내 대회 취소 사실을 알렸다고 합니다. 23년 6월에 아쿠아슬론 대회 준비했다가 슬그머니 10월로 행사를 올린
서울시 철인 3종협회, 서울시 체육회 대응과는 좀 달라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뭐 경우가 좀 다른 면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통영시가 공동 주체인가요? 후원인가요? 후원인 것 같아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한번 알아보시고요. 비극적인 일이고 사실 에슬론 철인 3종 경기 때 사망 사고가 왕왕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고 특히 시장께서는 한강을 이용한 스포츠 대회들 유치, 특히 세계적인 수영 대회 유치를 굉장히 강조하고 계신데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이번에 지금 말씀하신 거에 서울시 철인 3종 경기 협회에서 사과문을 발표를 하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로 시작되는 전 사이트에서 입장을 발표를 했네요. 네. 어디 기사를 냈나요? 제가 아니요, 이게 검색해도 좀 못 사과문 봤는데요. 자체가 여기 지금 저한테 와 있습니다. 공유해 주십시오. 네. 여튼 이런 일들 발생하지 않도록 좀 이것도 철저해야 됩니다. 시장께서 한강을 이용한 다양한 사업들을 하시는데 매번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것에 조금 좀 한강 르네상스에도 안전이 좀 부족하신 것 같다고 제가 한강 경찰서 초소 문제도 얘기를 드렸다시피 안전 문제는 더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어서 안전 문제 또 질의드릴게요. 이번엔 북서울 꿈의 숲에 관한 건데요. 북서울 꿈의 숲에 제가 맨날 얘기하는 오연적 한장은 서쪽에 있는 거고요. 서쪽 말고 동쪽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동문에 현재 방문자 센터가 있거든요. 아십니까? 성북구 쪽 출입로인데요. 출입문이 있는 건 기억하는데 방문자 센터는 제가 하여튼 그쪽에 있어요. 그쪽에 동북선이 지나가는 라인입니다. 네, 동북선의 출입구가 우리 북서울 꿈의 숲 입구에 바로 생깁니다. 근데 이 출입로와 엘리베이터, 뭐 에스컬레이터 이렇게 나오는 입구가 굉장히 그 인도가 좁아가지고 그 바로 앞에 칠폭지라고 큰 연못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북서울 꿈의 숲으로 들어가는 통로도 좁고 폭 파여 있고 한데 지금 공사 때문에 물은 빠져 있습니다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 출입로가 너무 가까워서 좀 개선 공사가 필요한 상황인데 동북선에서는 완공이 28년쯤이니까 28년 지나고 나서 뭐 보든지 말든지 하자는 입장인 것 같고 그럼 공원 조성과도 그러면 우리가 아예 가져와서 이걸 해야 되나 하는데 좀 방향을 못 잡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뭐 시장께서도 아시겠지만은 공원 조성 공사할 때 용역하고 설계하고 뭐 공사하고 하면 적어도 1, 2년은 걸리는데 빠르게 뭐 6개월이면 되겠지만요. 북서울 꿈의 숲 그래도 애착 가지고 있는 공원인데 이 입구가 굉장히 협소해서 좀 제가 볼 때는 위험해 보입니다. 그래서 개선 사업이 좀 필요한데요. 이 부분 관련해서 좀 갈래를 좀 타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좀 상세한 보고를 받아보겠습니다. 현장 상황에 대해서 네, 일단 사실관계부터 확인을 하고. 네, 원래는 사진하고 다 준비를 했었는데 이게 엘리베이터랑 호수랑 거의 바로 붙어 있어서 사실 사람 한 명도 좀 제대로 지나갈까 하는 좀 제가 봐도 우려가 돼서 이 이전 사진하고 비교를 물 있을 때 찍은 사진이 없어가지고 이 공개를 못했습니다만은 이대로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북서울 꿈의 숲에도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네. 네, 다음 이제 대망의 녹지축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세운지구 개발 관련해서 시장도 뭐 얘기하셨지만은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속도입니다, 그죠? 속도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관리 처분 인가까지 나서 착공 예정이었던 이 사업이 시장님의 어떤 녹지축 사업 이런 게 도입이 되면서 분란의 중심이 됐고 더 늦어질 판이라고 저는 좀 보고 있어요. 시장께서는 남산에서 종묘까지 녹지축 회복하겠다면서 가로로 폭이 90m고 세로로 1km에 달하는 거대한 공원 부지를 조성을 한다고 하셨고 그 양쪽에 그 땅을 만들기 위해서 보상격으로 거대한 빌딩 숲을 만들겠다라고 하신 건데 맞습니까? 제가 이해한 게? 뭐 표현은 제가 동의할 수 없는 표현이 거기에 몇 개 있는데 뭐 거대한 빌딩 숲을 만들겠다. 거대하죠. 142m면 엄청 거대하죠. 그건 아니고요. 어느 나라나 제일 도심에 있을 법한 높이의 건축물들입니다. 50층 이상은 별로 없고요. 좀 높은 건물인데요. 그러니까 하여튼 결국에는 꼬마 빌딩만 질비한 것보다는 거기에 토지 이용 효율을 높여서 녹지를 만들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네, 말씀은 녹지를 만들기 위해서 빌딩을 세운다지만 또 어떨 때는 빌딩을 세우기 위해서 녹지가 생겼나는 좀 의문이 들 때는 있는데 여튼 토론을 좀 해보시죠. 세운 상가 군을 공원으로 이제 만드는데 이 인근 지구에 건설 가능한 땅의 면적을 좁혀 그러니까 건폐율을 낮춰가지고
이제 공원을 더 넓게 만들겠다는 계획이에요. 제가 보니까 뭐 플로티를 해서 더 공원을 넓게 해라 뭐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건물 지은 밑면을 줄이니까 네. 사업성 때문에 건물이 위로 더 치솟는 형국이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빌딩 숲 그럼 이 그림이요. 제가 계속 검색을 해봤어요. 거의 2006년 전까지로 거슬러 올라가던데요. 2009년에 시장께서 그 앞에 조그만한 공원 앞에서 또 뭐 하실 때도 눈물을 흘리셨더라고요. 그때 구상한 그림하고 거의 같아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렇죠. 뭐 다른 게 없죠. 거의 똑같죠. 세운 상가를 허문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행보는 그때 그림을 정해놓고 실현하기 위해서 되게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는 그때 걸로 그림을 그린 게 보입니다. 아니고요. 이 사업은 서울시의 캐비넷 속에 있던 사업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처음으로 시장되기 전부터 네, 있었던 이명박 사업입니다. 시장 때부터 뭐 가로는 청계천, 세로는 녹지축 할 때부터 나와서 이어하시겠다고 그렇습니다. 공약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되게 오래된 사업이잖아요. 맞습니다. 1990년대부터 그때 당시에 논의되던 서울과 사업. 지금의 서울은 또 이상이 많이 다르고요. 이 총리한테 토론하자고 제안하는 것을 막 말씀하시면서 절충이 가능한 것처럼 얘기를 하셔서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오늘 전망 그림 가져오신 것도 봐도 그렇고 그냥 본인 그림이 더 낫다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지 절충의 여지를 보여주고 계시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지 절충 않습니다. 가능하십니까? 절충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볼 때 이미 논란이 이게 됐기 때문에 정부와 갈등을 겪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에서는 시장이 원하는 대로만 그냥 밀어붙이는 건 쉽지 않습니다. 마치 2009년에 이 신청사 지으실 때 구 건물 그냥 때려 부시신 것처럼은 못해요, 이번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땅은 세운지구는 서울의 중심부기 때문에 토지주만이 원하는 대로 하기도 곤란한 땅이기도 합니다. 이 대타협이 필요한 시점인데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시장께서는 28, 9년에 이제 이 세운 개발 형태 외에 종묘의 그 공공의 조망권을 좀 보호하는 측면으로 다른 방향을 검토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예를 들면 이게 지금 관리처분 인가가 나올 때 이미 71.2m의 조감도가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그 그림이 좀 별로더라도 조금 더 사업성을 높이는 다른 방향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신 적 없나요? 글쎄 뭐 부서 당장에 2배를 올리자는 고시를 할 게 아니라 좀 더 타협점을 찾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뭐 그런 걸 기대하고 부서에서 2배로 올렸는지는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꼭 지금 발표한 높이를 고수한다 그러면 오히려 정부와 타협의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화부터 시작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대화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인데 네. 시장께서 그러면 그걸 고집하실 생각은 없으시다고 제가 이해해도 됩니까? 일단 왜냐하면 말씀하신 삼자- 녹지축을 지으려면 그 정도 높이가 나와야 사업성이 나온다고 주장하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타협의 여지가 없는 거 아닙니까? 녹지축을 포기하지 않으면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에 뭐 이거 아니면 안 되는 사업 정책 정답이 꼭 있는 사업 정책만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저 굉장히 동의하는데요. 시장께서 말씀은 그렇게 하시면서도 막상 이 녹지축 사업과 이 건물의 사업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밀어붙이실 것처럼 보여서 그렇습니다. 전혀 뒤 녹지 물을 생태 생각이 없으신 것 도심에 같은데요. 관한 서울시의 정책을 포기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그렇다면 타협의 여지가 없는 거 그건 아닙니까? 그렇지 않죠. 사업성이 정도의 안 문제죠. 나온다면서요. 정도의 문제.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녹지를 만들어야 될 곳이 꼭 세운 4구역 옆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쭉 다 같은 상황에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와 지금 현재 국가유산청에 이번 이 사안을 국가유산청 대하는 얘기를 저랑 하실 건 아니고요. 저는 계속 세운 지구의 건설 방향과 녹지축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계속 말씀을 해볼게요. 그 시장이 말씀하신 대로 이 조망 이런 거 보면은 위치에 따라서 보이기도 안 보이기도 하고 흐리게 그려 놓으셨던데 뒷줄은. 네, 어쨌든 시장이 정한 자리에서만 이 종묘에 방문한 분들이 남산 쪽을 바라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묘의 가치를 논하니까 정전의 가치를 논하니까 거기가 조망 시점이 된 거죠. 그러니까요. 어디서 보든 그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너무 과하게 위압감을 느끼지 않으면서 서울에서 가장 핵심적인 경관인 남산을 즐길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저도 이제 어느 정도는 녹지축을 회복해야 된다는 뭐 아이디어는 뭐 괜찮다고 생각은 합니다. 많은 도시 개발하시는 분이나 건축하시는 분들도 그 아이디어 자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문제라고 생각하시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근본적인 질문인데요. 남산과 종묘를 잇는 녹지폭이 90m나 돼야 됩니까? 이유가 뭔가요? 그게 이제 세운상가 폭이죠. 그냥 아니요. 세운상가 폭은 제가 재봤는데 34m입니다. 그 양쪽으로 또 도로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적은 데는 한 65m, 넓은 데는 한 80m 이상 나옵니다. 그니까요. 좀 더 좁은 세운상가 길이만큼 보행로만큼만 비우는 녹지축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 면적이 넓어지니까 건물 높이를 좀 낮추는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그런 저런 게 이제 시작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셨나요? 앞으로 정부와 논의가 융통성 있게 된다면 그런 것도 전부 논의할 가치가 있는 거죠. 제 생각에는 종묘가 좀 더 돋보이려면 80m가 아니라 100m 그 이상 돼야 더 번듯한 녹지 공간이 만들어지면서 서울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면적이 확보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높이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바닥 면적을 확보하는 게 어느 정도가 바람직한지는 이제 계속해서 전문가의 토론을 거쳐서 어디까지 서울시가 양보할 수 있는지도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되겠죠. 네, 그게 굉장히 논의의 지점이고 시장께서 그 90m를 주장하고 계신지 확고하신지를 한번 확인해 본 겁니다.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질문 드릴게요. 길쭉하기만 한 공원과 빌딩 숲으로 이제 직주락 도시를 건설하겠다고 하시는데 사실 저는 뭐 말씀대로 그렇게 아예 넓어버리고 건물이 아무것도 없으면 최고겠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건물을 짓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건물들이 높이 들어서면 종묘를 빌딩 숲에 전 좀 액세서리가 너무 큰 공원이 있어도 종묘가 액세서리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해당 공간에 직장과 주거가 있을 정도의 사람들이면 그분들이 종묘 뷰를 사실 독점하는 거 아니냐는 생각도 좀 듭니다. 세운시구 같이 알짜 땅에 직주락을 즐길 여력이 있는 시민들이 어떤 분들일지 참 그거는 부럽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나친 걱정이신 것 같고요. 거기에 집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상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거기서 직주락을 경험할 수 있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 어떻게 그렇지 않은가요? 녹지는 1층에 있지 않습니까? 공중에 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라도 지나갈 수 있잖아요. 아니 시장님, 그러니까 그 녹지는 하늘을 바라보는 권한은요. 하늘을 바라본다는 것은 시장님께서도 이번에 신청사에 전망대 만드시던데요. 34억 들여서요. 38억 들여서요. 이 앞에 거칠 게 없고 좋은 넓은 하늘을 보고 싶은 건 사람들의 당연한 마음입니다. 예전에 일조권 소송도 해보셨으니까 알겠지만 사람들이 어떤 햇빛과 운동장과 넓은 하늘을 보고 싶어하는 거는 자연스러운 감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꼭 높이가 높아질수록 사람들의 하늘을 볼 수 있는 경관을 가리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니냐. 녹지축도 1층에 차르르 까는 게 녹지축만이 아니잖아요. 시장님께서 예전에 뭐 규제 철폐 얘기하면서 제안한 것처럼 입체공원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은 고려해 보셨습니까? 하여튼 고려해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종로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는 많은 분들이 이용하던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던 공간이었는데 지금은 아예 그 근처에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의원님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뒷골목을 지금 공실률이 90%가 넘습니다. 지금 그걸 철거하니만이 하시니까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그 우범지대 같아서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곳을 시민들께 돌려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렇게 되려면 지금 개발하는 방식으로 하면 오히려 일반 시민들이 거의 그 근처에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거기에 직장을 가진 분들 이외에는 아마 거기에 갈 일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계획하는 그런 그 축구장 8개 정도 아니죠. 서울광장 8개 정도의 면적의 녹지를 도심, 녹지 생태도심을 만들면서 격자형으로 만들게 되면 많은 시민들이 거기를 걸어서 이동하는 통로가 되면서 그 녹지를 즐기실 수 있는 도시계획이 됩니다. 그렇게 도시공간 구조를 개편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한도 내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높이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효과는 녹지를 만드는 효과도 있지만 서울 시민들이 세금으로 내신 재원을 절약해서 세운상가를 허물려면은 거기에 거주하시는 아파트 주민들도 있고 상가 소유자들도 있고 이분들이 수천 명이잖아요. 이분들을 내보내야 허물 텐데 그 비용이 1조 5천억이 들어가요. 그거를 이 개발 이익으로 쓰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예산 절감도 목표가 있습니다. 시장님,
서울형 용적 이양제 도입도 막 얘기하시면서 네. 지속 가능한 서울의 미래, 문화재를 뭐 보호하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이 용적 이양제는 왜 세운지구엔 적용을 안 하십니까? 그거 지금 의원님 제도 자체가 법적으로 정비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거를 활용해서 시범 사업을 하신다고 하반기에 시범 얘기가 사업- 나왔던데요. 시범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법령이 정비된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려 그러면 국토부에서 법을 개정해 줘야 됩니다. 그럼 이참에 모든 걸 좀 올려놓으시고 검토를 좀 해보시죠. 그것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의 각종 세미나에 초청도 하고 하는데 사실 국토부의 반응은 매우 미온적입니다. 그거는 이제 시장님 느낌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현실적으로. 저는 이런 의문점이 있는 겁니다. 녹지는 녹지대로 그렇다 치는데요. 강남에도 공실이 넘쳐납니다. 지금 이 세운지구 개발에 대형 오피스타운이 들어서면 그냥 자연스럽게 산업 생태계가 형성이 될 건지 전 좀 의문이 들어서요. 지금 작아지긴 했지만 그 세운상가 뭐 공실이라고 하셨지만 세운상가 자체는 공실이지만 그 인근의 산업 생태계가 있지 않습니까? 도심 제조업이 소규모지만 여전히 상태가 돌아가고 있는데 그 산업 생태계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사라집니까? 뭐 건물 짓는 거 이상의 계획이 있으신지 거기에는 그래서 궁금해요. 직주락이라는 개념을 지금 가지고 거기에 있는 직주락인데 직에 지금 거기서 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규모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지금 도심에 지어지는 빌딩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타운이 지금 마련이 되고 있지 네, 않습니까? 오피스타운을 만드시겠다는 지금 거죠. 용산국제업무지구와 도심 중의 도심인 이 종로 일대에 오피스타운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렇게 따지면 역으로 말씀드려서 아파트만 집어넣겠습니까? 그게 바람직합니까? 제가 아파트나 빌딩, 오피스를 짓자고 말씀을 전제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네. 높은 건물을 짓자고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제가 틀렸습니다, 시장님.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직주락 중에 직 부분을 빼게 되면 주만 남죠. 그래서 드린 직주락이라고 말씀이고요. 컨셉을 잡으시니까 그렇지만 이곳이 꼭 그런 방식 거대한 빌딩 빌딩을 오피스가 되어야 오피스를 되느냐는 짓지 않고 질문입니다. 어떻게 새로운 세계적인 상권의 기업을 중소형 유인해서 건물을 지을 수도 있는 들여올까요? 것이고요. 공간이 있어야 들어올 거 아닙니까? 짓기도 전에 오피스들이 들어온다는 보장이 있느냐, 그걸 왜 짓느냐 그러면 사실 뭐 할 말이 없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지금 옆에 의원님 광화문은 뷰티랑 뭐 지역구인- 패션의 구역으로 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의원님 지역구인 동북권역에도 바이오를 컨셉으로 해서 창동 차량 기지를 지금 기업 설명회를 해가지고 많은 기업들에게 싸게 줄 테니까 들어와서 여기서 바이오를 일으켜라라고 하는 이벤트를 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네. 서울시는 AI, 바이오, 로봇, 핀테크 이런 것들로 승부를 할 수밖에 없는 도시입니다. 또 창조산업으로 승부를 할 수밖에 없는 도시입니다. 다행히도 지금 을지로나 청계천, 종로 일대는 과거의 인쇄업을 비롯해서 창조산업의 21세기 버전이 꼽힐 수 있는 새로운 AI와 융합된 그런 산업군이 꼽힐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 곳에 오피스를 짓고 고층 건물을 지어서 세계적인 대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저는 변화의 단초이고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추후 계획에 대해서는 이미 그림이 있다 이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는데요. 여튼 지금 민주당 여러 정치인들을 거론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개발 반개발로 논의를 단순화시키는 운은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원하는 바입니다. 감사의 정원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지금 이 감사의 정원이 6월에 태극기 계양대 설치하겠다고 했다가 비판이 일자 바꾼 겁니다. 그렇죠? 네, 경위가 그렇습니다. 네, 받들어 총이라는 디자인이 이게 맨 처음에 공모를 할 때는 평화와 추모가 받들어 떠오르는 총을 뭔가 컨셉으로 준 게 아닙니다. 아니요, 그 설명에 평화와 추모를 하는 어떤 그 상징물을 만들 것이라고 설계 지침서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 평화와 추모의 상징으로 받들어 총 형태가 바로 생각나게 전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시민들 의견 듣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때 들었죠 아마. 아니요, 그거는 만들기 전에 받들어 총이라는 디자인이 세종대왕릉 바로 옆에 들어선다는 것이 결정되기 전에 하셨죠. 그렇죠. 태극기- 전에 들어야죠. 아니지요. 태극기 계양대가 괜찮은지에 대한 여론조사 그것도 불충분했지만 하셨었고 그 여론조사 이후에 현재 형태로 설정되고 나서 말씀대로 광화문 광장은 굉장히 시민들에게 중요한 광장인데 국가 상징
도로 뭐 이런 거 얘기하시면서 광화문 광장부터 노들성까지도 그림 그리고 계신 걸로 아는데 거기에 핵심적인 공간인데 이 핵심적인 공간에 이런 형태의 물체가 들어온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론조사가 오늘 하나 나왔어요. 시민의 82.3%가 이런 걸 짓는지 모릅니다. 그럼 이런 거를 여기다가 세종대왕 동상 왼쪽에 6.25m의 총 형상의 거대한 돌덩이가 들어오는데 이거 동의하냐고 물어보니까 60.9%가 반대를 한답니다. 서울시 자체 여론조사 좀 필요해 보이지 않습니까? 글쎄요. 그때 제 기억에는 아까 오전에도 인용이 됐던 여론조사 결과 시의회에서 한 것만 하더라도 어떤 국가 상징 공간이기 때문에 기념할 수 있는 조형물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여쭤봤고 그 핵심 컨셉이 무엇이 되느냐에 대해서도 세부 질문. 그래서 총 그림이 1등 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이게 왜 총그림이라고 디테일입니다. 시장님, 디자인 서울 얘기하시면서 왜 디자인의 맥락을 무시하십니까? 시장님께서 신청사도 지금 거의 뭐 몇 번을 새로 갈아엎으면서 만드셨잖아요. 신중한 겁니다. 서울시의 얼굴이 될 수 있는 장소에 이런 상징물이 들어올 때는 이 그림의 뉘앙스도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많은 시민들 통과도 안 되는데 서울시 왜 무시하는 게 아니라요. 그때도 상당한 경론이 여기서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왜 의회를 무시합니까? 본회의 통과하기도 전에 착공을 하려고 하십니까?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저는 여기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유감을